예종실록. 예종은 세조 14년 9월 7일 세조가 죽기 하루 전날 선양을 받아 즉위했다. 예종은 세자 때인 1466년 때부터 승명대리로 정치 경험이 있었고 세조의 정치 행태를 답습하였다. 그 역시 세조처럼 언간들에게 강경하여 실록의 언간에 대한 자청과 파직 등의 기록이 많다. 예종은 재위 기간이 불과 13개월로 많은 업적이 없다. 또한 세조비 정의왕후 윤씨가 수렴청정했다. 직전수조법을 제정하였고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누명으로 처형되었다. 1469년 3월에는 삼포에서 외화의 사무역을 금지시켰고 같은 해 6월에는 각도 가급에 있는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해 6월에 천하도를 완성하였고 7월에는 무정도감을 편찬하였다. 9월에는 상종 소제조 최양 등이 세조 때 시작한 경국대전을 참진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보완하느라 반포를 못 보고 죽었다. 수렴청정을 받은 예종. 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의경세자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한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1460년 세자 시절 환명회의 큰딸과 가래를 올렸다. 세조 6년 1460년 4월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1년 7개월 후인 세자 7년 11월 30일에 원손을 낳고 5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다. 이듬해 2월 세조는 왕세자빈 한씨에게 장순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씨의 묘는 파주의 보시도이고 성종 1년 능호를 공능이라 했고 예종이 죽은 뒤 3년 만인 1472년에 장순왕후로 추존되었다. 장순왕후 한씨는 예종의 조카인 성종의 비 공해왕후의 친언니로 이들 자매는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라는 기묘한 관계였다. 이것은 아버지가 한명회였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예종은 1468년 9월 세조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수강궁에서 조선왕조 제8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때가 19살이었다. 예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했고 세조의 유언에 따라 원상제도의 의지에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어머니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다. 예종시대 최대의 옥사 남이의 영모 사건. 재위기간이 14개월밖에 안 된 예종대에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있었다. 이 숙청 작업은 한명의 신숙주 등의 승정원 원상 세력이 이시해의 난을 평장하고 등장한 신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남이 강순의 영모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약 30명의 무인 관료가 죽고 그 가솔들이 노비로 전락했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남이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선공주의 아들로서 묵가를 통해 등용된 인물이다. 그는 세조시대 최대의 위기를 몰고 온 이시해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었으며 이어서 건주 야인을 토벌한 전공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오의도총부 도총관을 겸하였고 병권의 수장 병조판서에 올랐다. 하지만 1468년 세조가 죽자 그는 한명의 신숙주 등의 노골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강임행 한계희 등의 훈구 대신들의 입을 통해 남이가 병조판서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자 예종은 그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하고 겸사 복장직에 임명했다. 예종은 원래 남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무예에 뛰어나고 성격이 강직할 뿐 아니라 세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에 비하면 예종은 유약하고 정사 처리에도 능하지 않았으며 세조의 신뢰도 두텁지 않았다. 예종은 그 때문에 촌수로 당숙벌이나 되는 남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래서 훈구 대신들이 그를 비판하고 나오자
즉시 병조판서직에서 해임시켜버렸던 것이다. 남이가 병조판서에서 겸사복장직으로 물러났을 때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다. 남이는 이 광경을 보면서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병조참지로 있던 유자강이 이 말을 엿듣고 예종에게 남이가 역모를 꾀하려 한다고 고변해 그를 역신으로 몰아버린 것이다. 유자강은 서울 출신으로 남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해의 난에서 공을 세워 등용된 인물로 무사에 능하고 계략에 뛰어난 자였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공을 세운 남이가 세조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시기하고 있다가 마침 남이가 병조에서 밀려나자 그를 완전히 제거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유자강의 모함으로 졸지의 역모자로 전락한 남이는 즉시 의군부로 잡혀가 문초를 받았다. 이때 증인으로 나온 유자강은 남이가 해성에 주려는 신왕조가 나타날 징조로서 이때를 이용하여 왕이 창덕궁으로 옮기는 시간을 기다려 거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유자강은 또 남이의 측근인 순장 민서도 남이의 집에서 북방 야인들에 대한 방어 계획을 논의할 때 요즘 같은 천변은 반드시 간신히 일어날 징조이니 자신이 먼저 고변당할까봐 두렵다고 말하며 그 간신은 한 명이라 했다고 덧붙여 진술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남이 측근들에 대한 문초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남이와 함께 겸사복장으로 있던 문효랑이 역모를 시인했다. 문효랑은 여진 출신 장수로 남이와 함께 이 시해의 난을 평정한 인물이었다. 문효랑은 언젠가 남이의 침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이는 하늘의 변화를 기화로 간신들이 모반할 징조가 엿보이므로 자신과 함께 이들을 몰아내 나라의 은혜를 갚자는 제의를 했으며 그리고 이 거사에 영의정 강순도 뜻을 함께하고 있으니 왕이 살릉에 갈 때 도중에 두목격인 한 명의 등을 제거한 다음 영순군과 구성군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문효랑의 이 진술은 남이로 하여금 역모를 시인하게 만들었다. 버텨봐야 문초만 더 당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는 역모 관련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영의정 강순 역시 시인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남이를 위시하여 모두 처형되었다. 또한 조경치의 장인인 김계가 관직에서 물러났고 그들의 측근 30여 명도 죽였다. 그리고 그 밖에 가솔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은 공신 노건이 몰수당하고 종으로 전락시키거나 변방에서 종군하게 하였다. 남이의 기질과 경력으로 볼 때 이때의 역모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세조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에까지 오른 그가 예종이 즉위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병조판서에서 밀려나자 울분이 컸을 것이다. 더구나 남이가 무인이었고 역모 사건 발각 당시에 가까이 지내던 영의정 강순을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무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한 명의 노사신 등의 훈구 대신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역모 사건으로 인식되었지만 그 이후 일부 야사에서는 유자강의 모함으로 날조된 옥사라고 규정하고 남이를 젊은 나이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영웅적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남이의 옥을 날조 사건으로 기록한 대표적인 책은 연려실 기술인데 여기에서는 유자강의 계략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부 야사에서 남이를 비극적 영웅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조선 중기의 무오사와 갑자사와의 책임이 유자강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곤선징악적인 가치관이 강한 조선 사학도들은 유자강을 참사를 획책하는 극악무도한 간신배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이의 용모는 단지 그 간신배 유자강의 날조국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남이는 순조 때 그의 후손 우의정 남공철의 상소에 의해 신혼되었다. 현재 남이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설화들은 그의 출생, 결혼, 입공, 죽음 등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4단계는 모두 원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테면 남이가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다 죽어가던 낭자가 살아남았다는 등 대개는 그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민간과 무속에서는 남이 장군신을 믿는 신앙이 형성돼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이는 용맹을 떨쳤던 남이의 위용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종실록 정의왕후와 환명회의 정치적 결탁을 통한 왕위 계승. 예종은 불과 14개월이라는 짧은 치세를 남긴 채 요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예종이 죽던 날 세조비 윤씨는 자신의 장자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상군을 왕위에 앉혔다. 조선 역사상 왕이 죽은 날 곧바로 다음 왕을 앉힌 예는 없었다. 그 때문에 조종 대신들은 논란을 일으켰으나 윤비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더구나 그녀 뒤에는 한 명의 신숙주 등의 권신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들이 미처 손쓸 틈도 주지 않고 조선 9대 왕으로 13세에 자을상군이 결정되었다. 자을상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데는 정치적 내막이 깔려 있었다. 예종의 아들 재앙군이 엄연히 존재했고 또한 자을상군의 형 월상군도 있었다. 재앙군은 4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에 제외될 수도 있었지만 16세였던 월상군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월상군은 명실상부한 세조의 장손이었고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다. 때문에 재앙군이 나이가 너무 어린 탓에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월상군이 왕위를 이어야 했다. 그런데 정의왕후 윤씨는 자을상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했다. 이는 왕이 세습의 관습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정의왕후는 이에 대해 세조의 유명이라고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그래서 늘어놓은 변명이 월상군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월상군의 건강이 특별히 나쁘다는 근거 역시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정치적 결탁이었다. 정의왕후와 정치적 결탁을 한 사람은 한명회였다. 한명회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동시에 바로 자을상군의 장인이기도 했다. 물론 신숙주, 구치관 등의 원상들도 이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는 정의왕후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될 것이 없었다. 13세의 어린 자을상군이 왕이 되었을 경우 그녀는 수렴청정으로 왕권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왕권을 안정시키는 길이기도 했다. 사실 예종이 병약한 몸으로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서부터 정의왕후는 왕권 찬탈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세조의 유명을 받든 환명회를 비롯한 원상들과의 결탁이었다. 이 결탁 과정에서 그녀의 생각은 자신의 장자인 의경세자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한다는 것이었고 한명회는 자을상군을 내세웠다. 논의 과정에서 정의왕후는 장손인 월상군을 지목했을 것이지만 한명회의 반대에 부딪혀 자을상군으로 낙착을 보았다. 정의왕후와 권신들은 이러한 선택이 종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종이 죽던 날 곧바로 자을상군을 왕위에 앉혔다. 그리고 왕실 세력의 중심이었던 구성군을 유폐시켰다. 구성군은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의 아들로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래서 세조는 그를 매우 총애하였으며 이시의 난이 발생하자 사도병마 도총사로 임명했다. 구성군은 이시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와 오이 도총부 총관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 영의정으로 특서되었다. 이때 구성군의 나이 불과 28세였다. 그러나 막상 예종이 죽자 그는 위협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성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장성하고 재질이 뛰어나며 인망이 있는 종치는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로 간주되었고, 섭정을 하고 있던 정의왕후와 원로 대신 역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몹시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대신 대간들은 구성군을 집요하게 탄핵하기 시작했고, 성종 1년인 1470년 마침내 정의왕후는 그에게 유배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 10년 후 구성군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이 사건은 성종 초의 왕권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원로 대신들의 입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이후 종친의 관료 등용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경국대전 완성 이후 이 법은 정착되었다. 어쨌든 왕권 안정을 위한 정의왕후의 정치적 결단은 성공을 거두었고, 한 명의 신숙주 등의 권신들은 세조 때부터 누려오던 자신들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월상군이나 제한대군 등은 정치적 결탁에 의한 희생자로 남아야 했다. 성종의 도학 정치와 조선의 태평성대.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의왕후는 곧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성종이 성인이 되자 7년 동안의 섭정을 끝냈다. 비록 수렴청정으로 다져진 왕권이었지만 성종은 치세에 능했다. 권신을 견제하기 위해 살림 세력을 끌어들여 권력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유교 사상을 더욱 정착시켜 왕도 정치를 실현해 나갔다. 그 결과로 그는 모든 기초를 완성시켰다는 뜻의 성종이라는 묘호를 얻었을 만큼 조선 개국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성종은 1457년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학의 딸 한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혈이다. 태어난 지 2달도 못 되어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의 손에 의해 궁중에서 키워졌는데 천품이 뛰어나고 도량이 넓었으며 사예와 서화에도 능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어느 내후가 몰아치던 날 옆에 있던 환관이 벼락에 맞아 죽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했는데도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조가 이를 보고 그가 태조를 닮았다고 하면서 기상과 학식이 뛰어날 것임을 예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성종은 5살이 되던 1461년에 세조에 의해 자산군에 봉해졌고 1468년 자을상군으로 개봉되었으며 11살이 되던 1467년 한명회의 둘째 딸과 가래를 올렸다. 그리고 1469년 11월 숙부인 예종이 죽자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성종은 성년의 나이인 20살까지 7년 동안 할머니 정의왕후의 섭정을 받아야 했다. 정의왕후는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곧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난 예종의 아들 제한군과 성종의 형 월상군을 대군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귀양 보냈던 구성군에 대해서도 왕족임을 감안하여 가산을 정몰하지 않고 나라에서 양미 식물을 지급했다. 특히 월산대군은 성장하여 이미 19세의 나이였으므로 좌리공신 2등에 책봉하여 불만을 무마시켰다. 그녀의 이 같은 조치는 종실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한명회 등의 권신들과의 결탁을 위해 성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했으나 그녀는 대의명분 없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정의왕후에 의한 7년 동안의 섭정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성종 주기 직후인 1469년 12월에 호패법을 폐지하여 민간에 대한 관해 감시를 줄였던 것을 들 수 있다. 또 통치의 총체적 규범인 경국대전의 교정 작업을 완료했고 2품 이상의 관원이 도성 밖에 거주하는 것을 금하여
조정정책 결정에 신속성을 도모했다. 그리고 숭유옥불 정책을 강화하여 불교의 장의제도인 화장풍습을 없애고 도성 내에 연불소를 폐지하여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가 비구니가 되는 것도 금지했다. 한편 외촌 6촌 이내에는 결혼을 금하고 사대부와 평민의 제사 이행에 차별을 두어 사대 명절에 이를 검사하였으며 전국 교생에게 의무적으로 삼강행시를 강습케 하는 등 일련의 유교문화 강화 정책을 실시했다. 민간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리대업을 하던 내수사의 장리소를 560개에서 235개로 줄였다. 각도에 잠실을 하나씩 설치해 농자업을 융성시켰으며 영안, 평안, 황해도에 대대적인 목화밭을 조성하고 경상, 전라도에 뽕나무 종자를 재배케 하여 의류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윤대비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유교문화 강화책과 민생안정책은 당시 영의정으로 있던 신숙주, 한명회 등이 주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구성군 사건 이후 왕족들의 등용이 금지되었고 성종이 어린 나이에 섭정을 받는 처지였기에 정사는 신권 중심으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476년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끝내고 성종이 편전을 장악하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성종은 우선 조정의 서무결제에 원로 대신들이 참여하던 원상제도를 폐지하여 왕명출납과 서무결제권을 되찾았으며 김종직 등 젊은 사림 출신 문신들을 가까이 하면서 본신들을 견제했다. 또한 2년 뒤인 1478년에는 참관 이하의 모든 문무신을 교차시켜 권력의 집중 현상을 막았으며 임사홍, 유자강 등의 공신 세력을 유배시켜 사림 출신 신진 세력들의 진로를 열어주었다. 성종의 세력 균형 정책은 148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고려 말의 대표적 학자인 정몽주와 길재의 후손에게 녹을 주는 한편 그들의 항맥을 잇는 사림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철저히 견제하였다. 이리하여 신진 사림 세력은 왕을 호위하는 근황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세조 때에 공신이 주축이 된 훈구 세력은 정치 일선에서 조금씩 후퇴하였다. 성종은 훈신과 사림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또한 조선 중기 이후에 사림 정치의 기반을 조성했다. 성종은 이런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학 정치의 기틀을 잡아나갔다. 그 일환으로 불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성리학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1489년에는 향시에서 불교를 믿어 재앙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의 답안을 작성한 유생을 귀양 보냈는가 하면 1492년에는 도승법을 혁파하고 승려를 엄하게 통제하였고 일정 숫자의 사찰만을 남긴 채 전국 대부분의 사찰을 폐쇄하였다. 한편 성종은 성리학에 심취하여 도학적인 조예가 깊었으며 경연을 통하여 학자들과 자주 토론하고 학문과 교육을 장려했다. 그는 심지어 경학이나 강의에만 능해도 관리로 등용하거나 자신의 벗으로 삼기도 했다. 성종은 이와 같은 도학 정치 사상에 입각하여 1475년에는 성균 간에 종경각을 지어 경전을 소장하게 했으며 양영고에 관심을 가져 학문 연구를 후원하고 1484년과 1489년에는 성균관과 향전의 교육기관의 경비를 충당케 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와 서적을 나누어 주어 관학을 진흥시키기도 했다. 또한 홍문관을 확충하고 용산 두모포에 독서당을 설치하여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고 독서 저술에 전념하게 했다. 이 같은 정책은 편찬사업을 융성시켰는데 그 결과로 노사신의 동국여지승람과 서거정 등의 동국통감, 삼국사 저료, 동문선, 그리고 강희맹 등의 올해의, 성현 등의 악학개범이 간행되는 등 다양한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성종은 1479년 좌의정 윤필상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건주 야인들의 본거지를 정벌하였고 1491년에는 함경도 관찰사 허종을 도원수로 삼아 두만강 건너 우디거의 모든 부락을 정벌하였다. 이 결과 조선 초부터 끊임없이 변방을 위협하던 야인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변방을 안정시켰다. 이로써 성종은 태조 이후 닦아온 조선 왕조의 전반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조선 백성들은 개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한 세월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평성대는 사회의 한쪽에 태폐풍조를 낳기도 했다. 성종 자신이 후기에 들어서는 유흥에 빠져들었고 이것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에 유흥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었다. 성종은 궁을 빠져나가 규방을 출입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왕비 윤씨가 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사건이 발생해 결국 폐비 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이 폐비 윤씨 사건은 연산군대에 이르러서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 결국 갑자사화를 일으킨다. 야사에 등장하는 어우동에 관한 이야기도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어우동 야사에는 성종이 어우동과 함께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성종이 얼마나 자주 야행을 즐겼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러나 성종 후기에 이런 부분적인 병폐는 옥에 묻은 티에 지나지 않았다. 고려로부터 조선 초까지 100여 년 동안에 걸쳐 반포된 여러 법전, 교지, 조례, 관례 등을 총망라하여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이 1485년에 완성되었고 각종 문화서적들을 편찬해 민간 생활의 질을 높였다. 또 성리학자들을 정계에 진출시켜 학문과 정치를 하나로 묶었으며 조선의 정치 이념인 유교를 완전히 정착시켜 민간 교화에 성공했다. 게다가 변방의 야인을 토벌하여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남방의 왜구들은 외교적으로 관리하며 지배했다. 이는 민생의 안정과 태평성대로 귀결되었다. 성종은 1494년 3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으며 능은 선능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과 함께 있다. 폐비 윤씨는 왕비로 책봉되던 해에 세자 융 연산군을 낳았는데 투기가 심해 성종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잦았다. 1477년에는 극약인 비상을 숨겨두었다가 이 일이 발각되어 왕과 왕 주위의 후궁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빈으로 강등될 뻔했으나 성종의 선초로 무마되었던 적이 있다. 이어 1479년에는 왕이 기방 출입이 잦고 자신을 멀리한다 하여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게 된다. 이 일로 성종과 모후 인수대비의 격분을 유발하여 폐비되고 만다. 세자의 침몰하는 이유로 대신들이 폐비를 반대하였으나 인수대비와 성종의 입장은 단호했다. 폐비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녀에게 조정에서 따로 거처할 곳을 마련하여 주고 생활비 일체를 관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의 태도도 완강했다. 하지만 성종은 세자가 성장함에 따라 이미 폐비 윤씨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내시와 궁녀들을 시켜 그녀의 동정을 살펴오라 했다. 그런데 이들 라인들과 내시들은 인수대비의 명에 따라 왕에게 폐비 윤씨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다. 성종은 이 말을 듣고 대신들에게 폐비 윤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하여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사사했다. 성종은 자신이 죽은 뒤 100년까지는 폐비 문제에 관해 논하지 말라는 유명을 남겼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를 어기고 결국 갑자사화를 일으키고 말았다. 폐비 윤씨는 세자를 낳은 왕비이면서도 투기심과 부독함으로 인해 폐비당했다가 결국 참극을 당하고 말았고 이 폐비 윤씨 사건은 연산군의 폭정으로 이어져 급기야 조선 조정에 엄청난 살생극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된다.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 조선 중기 정계의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계에 살인 세력이 진출한 일이다. 고려 말에 정몽주나 길제의 학풍을 잇는 이들은 스스로 도학적 실천을 구현하는 군자임을 내세우며 사회의 일대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살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다. 김종직은 경상도 밀양 출신으로 1453년 진사가 되고 1459년 식년문과에 정가로 급제하여 1462년에는 숙문원 박사가 되었다. 이후 경상 도병마 평사, 이조 자랑, 함양 군수 등을 지내고 성종이 성년이 되던 1476년에는 고향인 선산의 부사로 재직 중이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이 정사를 주관하게 되자 중앙으로 진출하였으며 이때부터 영남사학의 거두로서 또한 성종의 근위 세력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성종은 학문을 숭상하여 도학 정치를 꿈꾸었으며 김종직을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이념을 뒷받침해줄 적임자로 생각했다. 특히 김종직의 문화에는 김갱필, 정여창, 김일손 등의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성종은 이들과 힘을 합해 훈구 척신 세력의 독주를 저지하고자 했다. 1483년에 우부승지에 오른 김종직은 이어 좌부승지, 이조참판, 예문관제학, 병조참판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그의 제자 김갱필, 유호인, 김일손 등도 등용되기에 이른다. 대의명분을 중시하던 김종직은 단종을 폐위, 살해하고 즉위한 세조를 비판하였으며 세조의 불의에 동조한 신숙주, 정인지 등의 공신들을 멸시했다. 그래서 대간에 머물고 있을 때는 세조의 부도덕함을 질책하고 세조대의 공신들을 공격하는 상소를 계속 올려 훈구 세력을 자극하기도 했다. 세조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단순히 상소에 그치지 않고 세조가 단종을 폐위한 것에 대한 반발로 조의제문을 남기게 된다. 조의제문은 중국 진나라 때 항우가 초의 의제를 폐한 것에 세조가 단종을 폐한 것을 비유하여 은근히 단종을 조의한 글이었다. 이 글은 성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김종직의 제자에 의해 사초로 올려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된다. 김종직은 남이를 죽게 한 유자강을 멸시했는데 함양군수로 부임할 때 유자강의 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철거하여 태워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자강은 김종직에 대해 사적인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후 이국동과 손을 잡고 무오사화를 도모하게 된다.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훈구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상소들은 그의 도학적인 식견과 절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도리와 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성종 역시 김종직의 견해에 동조하여 스스로 도학적인 자세로 국사에 임하려 했다. 고려 말에 정몽주와 길제의 학풍을 이어받은 아버지 김숙자에게 글을 익힌 김종직은 문장에 뛰어났으며 사학에도 두루 능통해 조선시대 도학의 정맥을 이어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의 도학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제자 김갱필은 조광조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여 그 학통을 그대로 계승시켰다. 이처럼 그의 도학이 조선조 도통의 정맥으로 이어진 것은 조의제문에서 보여지듯이 그가 화려한 문장이나 시문을 추구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절의를 바탕으로 정의를 숭상하고 시비를 분명히 가리려는 의리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신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은 절의와 의리를 내세우며 이를 저버린 훈구 척신 세력의 비리와 부도덕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직은 1492년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으며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무오사화 때는 부관 참시를 당하기도 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과 무오사화.
연산군은 초기 4년 동안 태폐풍조와 부패를 척결한 성군 정치를 했다. 또한 유능한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케 했다. 그리고 국조보감을 편찬해 후대 왕들의 제왕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연산군이 살인파들을 미워하게 되자 유저강 등의 훈구파 세력들은 이것을 악용해 그들을 침몰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이국돈이 편찬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때 공교롭게도 세상을 떠난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진나라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패한 일에 대해 비판한 글이었다. 그런데 김종직이 단종을 패한 세조를 빗댄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이국돈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정의왕후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장흥의 기생과 어울렸다는 내용도 있었다. 화가 난 이국돈은 유자강에게 살인파들을 없애자고 했다. 유자강 역시 김종직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의기투합이 되었다. 그래서 노사신 윤필상 등과 상의에 올린 상소에 조의제문은 세조를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김종직은 대역죄고 사초에 이것을 올린 김일손을 처벌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연산군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폐비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초에서 죽은 부왕 성종의 지문에서 윤기우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연산군은 승지들에게 다그쳐 그가 비밀에 붙여줬던 폐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연산군은 예조의 명을 내려 폐비 윤씨에 대해 상의하였다. 또 유자강에게 국정을 설치해 죄를 신문하라고 했다. 유자강은 김종직이 사초에 올리라고 해 올렸다는 진술을 김일손으로부터 받아냈다. 연산군은 이것을 계기로 살인파 김일, 권오복, 권경류, 이목, 허반 등에게 능지처참을 내렸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종직을 부관참시에 처했다. 표연말, 홍안, 정여창, 정일양 등은 불고지죄로 곤장으로 다스린 후 귀양 보냈다. 사초를 보여준 이국돈을 비롯해 유순, 윤호손 등은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파면시켰다. 유자강은 이로 인해 연산군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면서 훈구파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것이 무오사화이다. 연산군의 등극과 광적인 폭정. 어린 시절을 고독하게 보낸 연산군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광폭한 성격을 어김없이 표출하기 시작했다. 12년 집권기 중 2번에 걸친 사화를 통해 엄청난 인명을 죽이는가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무리는 단 한 사람도 곁에 두지 않는 전형적인 독재군주로 군림했다. 게다가 여염집 안악을 겁탈하고 자신의 사냥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민가를 철거하는 등 극악무도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임사홍은 성종 때 당상관을 지냈는데 맏아들 임강제는 예종의 사이였고 둘째 아들 임승제도 성종의 사이였다. 임사홍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아첨을 하였다. 더구나 둘째 아들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임금에게 바쳐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 임의제는 김종직의 제자가 되어 성종 때 생진시험에 급제하고 연산군 4년엔 대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무오사화가 일어나 김종직의 제자였기 때문에 귀양살이를 했다. 임의제는 아버지와 형들과는 달리 청렴한 선비였다. 그는 자신의 집 병풍에 이런 글을 써붙였다. 순과 요임금을 본받으면 저절로 태평성대를 이룰 텐데 진나라 진시황제는 어찌하여 국민을 괴롭혔던가. 화가 자기 집 담장 안에서 일어날 줄은 모르고 공연히 쓸데없이 오랑캐를 막는다고 만리장성을 쌓았구나. 이 내용은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를 비방한 것처럼 진나라 시황제의 이름을 빌어 연산군을 조롱한 내용이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임사홍 집에 암행을 나왔다가 병풍의 글을 보고 노했다. 이 글은 누가 썼느냐?
그러자 임사홍은 사실대로 자신의 셋째 아들이 있었다고 대답하자 연산군이 화를 내며 물었다. 그대의 아들이 이처럼 불초하니 과인이 죽여야겠구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놈이 불초하나이다. 그래서 미리 전하께 발고해 형벌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비가 된 죄로 차마 용단을 못 내렸나이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제를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곧바로 차명에 처했다. 아들이 차명을 당하는 날 아버지는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 없이 집에서 연애를 베풀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것은 임사홍이 얼마나 냉혹한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소문을 들은 연산군은 더더욱 임사홍을 신임하게 되었다. 연산군 10년 3월 20일 연산군 옆에 시종이 없자 임사홍은 패비 윤씨가 성종대왕의 미움을 받아 폐출된 것이 아니라 엄숙이와 정숙이 투기심으로 인해 폐출되었으며 사약을 받고 죽었다고 고자질했다. 연산군은 임사홍의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지금 엄숙이와 정숙이는 후궁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더구나 선왕의 총애를 받아오던 그들이 생모의 원수일 줄이야. 괘씸하게 생각한 연산군은 분통이 터져 곧바로 대궐로 돌아와 엄숙이와 정숙이를 대궐들에 불러내어 호통을 친 후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소금에 절인 후 까치밥이 되도록 산에다 버려두게 명했다. 이 사건으로 대궐은 발칵 뒤집혀졌으며 이 소리를 들은 인수대비가 70의 노구를 부축받으며 나타났다. 인수대비가 연산군을 보며 꾸짖었지만 그는 오히려 막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연산군은 머리로 인수대비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쓰러진 인수대비는 숨을 몰아쉬다가 기절하고 말았다. 그런 후 연산군은 정숙의 자식인 안양군과 봉안군 형제를 큰 칼을 씌운 후 옥에 가뒀다. 인수대비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패비 윤씨의 생모 신씨는 자유롭게 대궐을 출입하면서 연산군을 만났다. 이때 사약을 마시고 흘린 피를 닦은 피 묻은 수건을 연산군에게 보여주었다. 연산군은 미쳐 날뛰었다. 이제서야 생모의 최후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춘추관에 패비와 관련된 인물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라고 명했다. 춘추관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패비 사약 시말단자엔 수백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패비의 사약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로 가장 먼저 희생당한 사람은 성종 때 승지를 지닌 이세자였다. 그는 당시 왕명을 받아 약사발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연산군에 의해 귀양을 가던 중 곤양군 양포역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 이것을 시발로 패비 사건에 연관된 사람은 무조건 대역죄로 다스려 삼족을 멸했다. 갑자사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친 윤씨에 대한 연산군의 복수극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연산군과 임사홍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고의적인 참살극이었다. 갑자사화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은 살림 세력뿐만 아니라 연산군의 부당한 공신전 몰수 행위를 비판하며 향락적인 궁중생활에 제동을 걸었던 중신들이었다. 연산군은 막상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자 문신들의 직간이 귀찮다는 이유로 경영과 사관원, 홍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정원 등의 언간도 혁파 또는 감원하였으며 기타 모든 상소와 상원, 격고 등 여론과 관계되는 제도들은 남김없이 철폐해버렸다. 또 성균관 원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불교 선종의 본사인 흥천사를 마곡간으로 바꾸었으며 민간의 국문투서 사건이 발생하자 훈민정음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광적인 폭정을 일삼았다. 장록수는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의 여종이다. 연산군은 장록수에게 빠져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
장녹수가 집을 크게 짓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불법으로 철거하려고 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어 사원부와 사간원에서 연산군에게 막아야 한다며 건의했다. 하지만 도리어 대사원 이자건, 대사관 박이영 등을 옥에 가두었다. 어느 날 연산군은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다가 봉원사 주지스님에게 곡차를 대접받았다. 술에 취한 연산군은 정업원의 비군이 8명을 겁탈하였다. 이런 연산군이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그래서 왕비 신씨는 속만 탔다. 연산군은 매일 연회를 벌였고 전국에서 뽑아올린 수백 명의 기생들이 동원되었다. 이것이 채흥사이다. 채흥사를 통해 전국에서 뽑힌 운평 중 300명을 흥청이라 하여 궁중에서 살게 했고 연산군이 미녀들과 원없이 놀았다는 말에서 흥청거리다가 유래되었다. 이런 여색 행각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이에 연산군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공신들에게 지급했던 공신전의 반납과 노비를 몰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대신들은 임금의 부당한 처사와 지나친 향락을 자제하라고 간청했다. 이것을 이용한 임사홍은 왕과 대립하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을 한꺼번에 제거하려고 했다. 장녹수는 머리가 총명하고 노래와 춤에 능했다. 30세의 나이지만 미모가 뛰어났다. 첫눈에 반한 연산군은 그녀를 수건으로 봉했고 그녀에게 빠져 정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때부터 그녀는 임금을 조종하기에 이른다. 벼슬자리를 얻거나 임금에게 청을 넣을 땐 비변사보단 장녹수가 우선이었다. 이에 따라 장녹수 집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고 청탁을 위해 금은보화가 줄을 이었다. 이렇듯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 이어지자 민심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반정을 도모하는 무리가 늘어났으며 급기야 1506년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판부사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큰아버지인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소개했다. 연산군은 백모 박씨의 집으로 향했다. 이에 왕비가 말리려고 하자 상궁이 막았다. 연산군이 백모 박씨를 궁으로 불러 주연을 베푼 다음 겁탈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박씨 부인의 동생인 강원관찰사 박원종이 이를 갈았다. 이와 함께 박씨 부인은 동생 박원종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연산군 패출이 성공하자 박원종 등은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에 유배시켰는데 2달 뒤인 1506년 11월 그는 그곳에서 3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갑자사화는 희생자의 규모뿐 아니라 그 형벌의 잔인함이 무오사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무오사화는 신진사림과 훈구 세력 간의 정치투쟁이었지만 갑자사화는 왕을 중심으로 한 궁중 세력과 훈구 사림으로 이루어진 부중 세력의 힘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중종의 개혁정책 실패와 전국의 혼란. 박원종 일파의 연산군 폐위 사건으로 중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공신 세력에 밀려 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 사림 세력이자 급진 개혁론자였던 조광조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조광조의 급진적 경향에 염증을 느낀 중종은 훈신 척신 세력의 간언을 받아들여 그를 숙정시키고 만다. 이후 조선 조정은 훈신 척신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전개되어 전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중종은 1488년 성종과 그의 계비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역, 자는 낙천이다.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으며 1506년 9월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패출하고 그를 옹위하자 조선 제11대 왕으로 등극했다. 이때 그의 나이 19세였다.
중종은 등극한 뒤 가장 먼저 연산군의 패정으로 말미암아 문란해진 나라 기강을 바로잡고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왕의 자문을 담당하던 홍문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연을 중시하여 정책 논쟁의 강도를 높였으며 문신의 월과, 춘추과시, 사가독서, 정경 등을 엄중히 시행하여 문벌세가들을 견제하려 했다. 중종의 이 같은 정책은 왕도 정치를 앞세워 훈신과 척신들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초기에는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는 중종 반정에 성공한 공신 세력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왕의 입지가 미약한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게다가 공신들 대부분이 기득권을 누리려는 훈신 세력이었기 때문에 중종의 살림 성향의 왕도 정치 추구는 항상 그들의 저지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다. 중종 주기 4년 후인 1510년 영의정 직에 있던 박원종이 죽어 공신 세력의 위세가 많이 위축되었고 한편에서는 반정 이후 지속된 개혁적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되면서 정치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었다.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대개 갑자사화로 정치 일선에서 밀려났던 사림을 위주로 형성되었다. 당시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광조였다. 그는 무오사화로 유배 중이었던 김갱필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1510년 삼이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인물로서 당시 급진개혁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공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엄격한 도학 사상가인 조광조를 앞세운 중종은 그때부터 도학적 사상에 근거한 철인 군주 정치를 표방하며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공신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철저한 유교 정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조광조의 주장에 따라 중종은 민간에 유교적 도덕관을 심기 위해 여시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과거제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림들의 청거에 의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천거 등용제인 현량과가 실시되어 신진사류 28명이 요직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조광조 일파의 개혁 정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훈구 세력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종 역시 조광조의 급진적 경향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중종의 이런 심증을 헤아린 훈구파의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은 1519년에 반정공신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 일파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조광조 일파가 붕당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임금을 속여 국정을 어지럽히니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계를 올렸다. 조광조 일파의 지나친 도학적 언행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중종은 이들 훈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조광조, 김정, 김식 등 신진 사림 세력을 숙정하였는데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 이로써 조광조를 통한 4년 동안의 중종의 개혁 정치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후 훈구파의 전횡이 자행되면서 중종 중반기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각종 옥사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이러한 전국의 불안은 국방정책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남쪽에서는 왜고가, 북방에서는 야인이 극성을 떨자 조종은 왕권 호위를 강화하기 위해 정로위를 설치하는 한편 왜고에 대응하기 위해 외침에 대비한 임시 합자회의 기관인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비변사는 이후 영구적인 합자기관으로 발전하여 군사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기관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무술을 가르치는 무학과를 설치하였으며 편조전이나 병력포 등의 무기를 제작하여 국방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으로 군사기강이 무너져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면에서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여파로 유교주의적 도덕윤리가 더욱 정착되어 갔다. 문화면에서는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편찬 사업이 전개되었다.
경제면에서는 저하와 동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도량형의 통일을 꾀하였다. 또한 의복, 음식, 혼인 등과 관련된 사치를 금지하였으며 신인 관리자들에 대한 환영 배려를 금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정치적 혼란과 국방의 불안 탓으로 별로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 각 방면의 진흥 정책들은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는 곧 중종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재 활용의 미숙함과 뚜렷한 정치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중종은 조광조 같은 급진 개혁파를 등용하여 단시일에 사회개혁을 단행하고 정치 혁신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조치였다. 개혁이 급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왕 자신이 개혁의 방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왕은 조광조를 뒤따라가기에 급급했고 마침내는 조광조의 지나친 도학적 언행에 염증을 느껴 훈구파에 의한 그의 제거에 동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조광조 입장에서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것으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비록 조광조가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더라도 중종은 일정 수준에서 개혁의 강도를 조절하고 다른 한편으로 훈구 대신들의 입지를 마련해주는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보왕인 성종의 정치 형태를 모범으로 삼아 균형 정치를 통한 조선의 영하기를 희망했지만 성종만큼 뛰어난 정치력을 소유하지 못했다. 38년 2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왕위에 머물렀던 중종은 1544년 11월 14일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 다음날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계비 장경왕후를 비롯해 총 10명의 부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얻었다. 그의 능호는 정능으로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있다. 중종시대를 풍미한 인물로는 서경덕과 황진이를 들 수 있다. 문정왕후 윤씨. 문정왕후 윤씨는 용도년 부사 윤지임의 딸로 1501년에 태어났다. 1517년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1545년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동생인 윤원형에게 정권을 쥐게 하고 인종의 외척 윤임 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죽이고 윤원로를 기양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성질이 독하고 질투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종 집권 시에는 툭하면 인종을 찾아가 우리 모자를 언제쯤 죽일 거냐고 하면서 괴롭혔다고 한다. 일설에는 인종이 그녀가 건네준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명종을 대신해 섭정을 펼칠 때에는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며 수렴청정에서 손을 뗀 뒤에도 명종의 정사 운영에 지나친 간섭을 해 조종을 뒤흔들어 놓기도 했다. 심지어는 왕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매질을 하거나 독서를 쏟아놓기도 했다. 그녀의 이런 지나친 직권력은 결국 명종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녀는 불교의 부흥을 꾀하기도 했는데 1550년에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폐지되었던 승과 도첩제를 다시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승려 보호를 총애하여 병조 판서직에 제수하는 바람에 대신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명종은 그녀의 이러한 지나친 정권력에 불만을 품고 한때 을사사화 때 죽은 선비들을 신원하고 신진 사림 세력들을 등용시켜 외척 세력을 견제하려 했으나 번번이 그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듯 조선 조정을 패권 다툼의 장으로 몰아갔던 희대의 악후 문정왕후는 1565년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